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는 뭐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요. 아, 들어오시는데 인물이 너무 훤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우리 되게 이게 미남 배우 같은 느낌이 드는 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실물을 처음 뵌 분인데 자료는 자주 봅니다.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소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아예 두신데 분명히. 아닙니다. 굉장히 이게 젠틀하신 느낌이고, 하여튼 뭐 오늘 이제 시장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뭐 매크로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상당히 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보시면 요즘에 이제 금융시장이 변동성도 많고 되게 불안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가 뭐 침체로 갈 것이다, 아니면은 뭐 이 침체가 아직도 반영이 덜 됐다, 뭐 기업의 이익이 이제 하향 조정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바닥이 아직 멀었다부터 시작해서 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그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그것 때문에 이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붕괴로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크레딧 스위스 CDS가 막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그 부분들 보시는지 개괄적으로 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프레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는 1월 달부터 뭐 쭉 한번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니라고 일시적이라고 했던 인플레이션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리 이슈로 넘어갔고, 또 이제 전쟁 리스크가 2월 달에 터졌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6월 달 저희 뭐 코스피 기준으로 7월 초였는데 그때 2290 저점 찍었을 때, 그때까지는 저는 경기 이슈, 그러니까 순환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크레딧 이슈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좋았다 나빴다라는 평가를 하죠. 근데 이 크레딧이라는 건 결국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붕괴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뭐 이분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뭐 어떤 각종 크레딧 리스크가 터진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 자체가 살아있고,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크레딧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어떤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낮아진 게 결국은 CDS라는 부도 위험이라는 형태로 급등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단순히 뭐 크레딧 스위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국이 과연 감세,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과연 믿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부채를 더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신뢰 문제로 그렇게 채권 시장이든 또 파운드 외환 시장이든 좀 폭락을 했었던 것 같고요. 관련해서 또 중국에서도 부동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소버린 리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 이제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들은 이제는 좋아지냐 나빠지냐가 아니라 붕괴하느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로 좀 전환됐다라는 측면, 그게 매크로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좀 중요한 좀 변환점에 서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신용 문제가 물론 크고 작은 건 늘 있었지만 크게 한번 터진 거는 사실 2008년 10월이잖아요. 리만 브라더스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럼 지금 2008년 10월 한 뭐 직전 정도 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 뭐 그렇게 좀 주장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2008년 하반기가 있었고 2009년 1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했던 건 2008년 8월 달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부터 시작을 했고요. 10월이죠, 그죠? 8월인가요? 8월 5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하면서 뭔가 경기도 침체. 근데 이미 그런 징후는 그 이전에 2007년부터 부동산이 꺼지기 시작하면서 징후는 있었습니다. 서브프라임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계기가 됐던 건 이제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인해서 이제 금융위기로 번진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경기라든지 기업 이익, 이런 것들은 순환적으로 볼 문제인 것 같고, 마치 당시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들이 지금까지 경기 침체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더 아래쪽으로 향할 수 있는 건 내년 상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경기적인 이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 지금도 물론 경기 침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경기의 저점은 지금이 아니라 더
더 뒤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더 저점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지금 말씀드리는 저점은 어떤 주가 지수의 저점이라기보다는 경기 사이클 전반적인 수요 사이드에서의 저점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셨듯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턴어라운드 시점은 내년 상반기 정도를 지나야지만이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 좀 타진해 보겠다라는 생각이고 예. 사실 뭐 최소한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럴 수 있거나 없거나에 대한 분수령은 사실 지금까지 쭉 코로나죠. 코로나 위기가 터지기 직전부터 글로벌 경제는 계속해서 어떤 비효율이 누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막상 경기 침체가 뭐 발생을 하고 나서도 이게 구조조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돈을 풀면서 이제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이런 컨셉으로 진행을 했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자체도 결국은 비효율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각종 ESG라든지 ESG야말로 효율적인 투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게 지금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또 미국과 중국의 분쟁 양상이라는 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이런 분쟁 양상은 비효율을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현상이 타개되기 위해선 한번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 정리의 시점이 좀 앞당겨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턴어라운드의 시기도 좀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이 정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고 또다시 어떤 부양이라는 형태로 더해지면 어떤 턴어라운드의 시점도 시기를 좀 이연시켜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다시 신용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게 옛날 그 리만 브라더스 그렇게 비슷하게 그 큰 시리어스한 문제라고 보세요. 당시에는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파생 상품을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네. 그 레버리지가 정말 천문학적으로 높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후에 이제 뭐 BIS도 생기고 룰도 생기고 해가지고 네, 네. 그런 게 많이 내려간 걸로 네,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그 크레딧 스위스가 그 정도 이제 큰 위험이 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미리 예측을 했더라면 그러한 큰 위기를 맞이하지 않았었겠죠. 근데 결국 그러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뭐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이 직접 투자를 지양을 한다든지 또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BIS 비율을 맞추는 등 그런 좀 사후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시중은행들을 비롯해서 뭐 가게나 뭐 기업이나 정부 다 어떤 재무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지금도 사후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크레딧 스위스라는 기업 자체가 크레딧 그 CDS 프리미엄이 350bp까지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사후적으로 보니까 과거에 리만 브라더스가 도산했을 당시에는 부채 비율이 거의 뭐 7-80%까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의 크레딧 스위스 근데 요거는 지금 한 뭐 30% 40%대 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디폴트가 터지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익이 줄어든다 늘어난다의 문제가 아니라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제때 갚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는 그때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와 지금의 크레딧 스위스를 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 결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봤던 잣대로 비교해 봤을 때는 시스템 리스크로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최대한 그 뭐 크레딧 스위스의 CEO도 나와서 여러 가지 뭐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밟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일단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문제는 과연 시장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다 어떤 기업이든지 우리는 회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아니라 정말 뭐 신뢰에 대한 문제 이걸로 좀 프레임이 바뀌었다는 부분.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점을 어디까지 열어야 될지는 너무 좀 격차가 큰 것 같아요. 마치 그 리얼 옵션처럼 네. 되면 이렇게 되고 안 되면 이렇게 그 중간이라는 영역이 사실상 좀 제한될 걸로 보고 있어서 전망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레인지가 크고 어찌 보면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좀 최근에 불거진 게 첫 번째로는 투자 손실 때문에 좀 불안해하는 그렇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재정 건전성을 좀 더 확충하려면 증자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증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이 그 대규모 증자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라는 신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더 불안해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뭐 어떻게 네.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정부가 뭐 민간 기업들의 이런 뭐 위기가 도사리게 되면 당연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AIG 사태 때도 그랬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든지 또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지난 뭐 코로나 때는 뭐 각종 뭐 그 투자 등급이 아닌 투기 등급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도 뭐 산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반응을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 주체는 결국 그 정책 당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인 책임과 1차적인 조치는 당연히 해당 기업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내지는 최소한으로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 당국의 좀 개입 내지는 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크레딧 스위스 말고도 지금 몇 군데 언급을 하셨잖아요.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저기 뭐 남유럽, 뭐 이태리 이런 데도 있는데 그 가장 시리어스한 이슈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쭉 뭐 CDS가 문제됐기 때문에 급등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시중 은행들 그리고 뭐 국가 단위의 CDS도 쭉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네네. 뭐 유럽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뭐 거의 모든 나라에서요. 뭐 대부분의 나라죠. 특히나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이탈리아 같은 국가들은 다른 뭐 독일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와 같은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사실 어려운 게 신용 등급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최고 등급이고 트리플 A죠, 거기는. 네, 거의 네. 바로 밑에 이제 영국, 프랑스, 한국 이렇게 분포돼 있고 네. 이탈리아는 거의 뭐 트리플 B 정도에 해당하는 재정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못 하죠. 그래서 절대적인 레벨은 다르긴 합니다만 과거의 위기 상황과 뭐 이렇게 횡단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 거의 그 코로나 위기만큼 높아져 있는 거를 여러 형태로 여러 은행들이나 기업들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높아진 거에 대해서 위기가 터집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적정 수준까지 오르다가 정말 위기가 터지면 그걸 뚫고 올라가면서 피크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수준까지 왔다고 지금이 터졌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은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이 상태를 놓고 위기가 발생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뭐 각종 뭐 정부나 중앙은행들이 실제로 뭐 환율 개입에 나서고 있고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당국에서 실제로 위기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위기가 앞서서 터지기 직전에 여러 가지 정책 방안들을 뭐 증환펀드, 채환펀드 뭐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CPI가 다음 주 정도죠. 뭐 네, 9월 13일. CPI가 이제 나올 거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11월과 12월에 뭐 페드의 긴축 강도 정도가 뭐 75bp, 뭐 50bp, 뭐 말도 많죠. 그리고 뭐 연말에 마지막 터미널 뭐 레이트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뭐 이런 말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긴축 강도와 관련된 뭐 나름의 어떤 포캐스팅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지난 9월 FOMC였죠. 그때 3개월 만에 점도표 수정이 대폭 이루어졌고요. 그 점도표의 대폭 수정의 그 기반이 되는 경제 전망, 성장 전망,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연준 스스로 좀 수정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기존의 3.5%에서 올해 연말 기준으로 4.5% 그리고 현재 뭐 시장 컨센서스는 그보다 더 내년 1분기 때 4.75 정도로 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더 지금 보고 있는데 뭐 저희들 요 자료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페드에 대한 경로 기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각 대비 연준의 긴축이 더 강력하게 나타날 거라고 본다면 금리나 또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인 금융 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가 측면에서는 더 네거티브하게 보고 있는 상황. 반대로 최근에 이제 지난 뭐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서 베어마켓 랠리가 펼쳐졌을 때도 결국은
유가나 금리가 하락하면서 그때 당시에 등장했던 게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 금리와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2달 동안에 이제 랠리를 펼쳤는데 최근 일주일을 보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달러도 반락하고 또 금리도 반락하면서 동시에 뭐 호주가 뭐 예상 50bp 대비 언더했던 25bp 상승을 시키면서 아 이런 분위기라면 연준도 좀 물러서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또 시장에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매파적인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뭐 경기에 대한 그러니까 속도 조절론이라는 건 결국 경기를 이렇게 방관하지는 않을 거다. 결국은 금리 인상이 수요를 더 낮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좀 방어를 하는 좀 움직임을 보일 거다라는 기대인데 저희는 뭐 경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호조의 분위기 반면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피크아웃 했다고는 보는데 그 내려가는 궤적 내지는 연준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2%까지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더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 최근 들어서 또 나오는 얘기지만 오펙에서는 또 감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뜯어보면 수요와 공급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공급 사이드, 소위 유가라고 대표되는 이 공급 사이드의 변수들은 미국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더 넘어서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지난 회의 때도 아예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공급 사이드는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 측의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비롯해서 각종 긴축적인 행보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확실했던 이 공급 사이드 최근에 유가가 빠지면서 인플레이션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다라는 뭐 느낌을 많이 줬죠. 근데 이렇게 또 감산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그 공급 사이드에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 수요단에서 더 억제를 해야만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 수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좀 동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형성되어 있는 컨센서스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의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낙관적인 기대 또는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다시 뭐 어제부터인가요? 달러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 주시장은 조금 더 내려가는 뭐 이런 형태가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긴축 기조에 대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시장의 기대가 좀 과도할 수 있다. 낙관 기대가 과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예상할 수 있는 경로를 고려해 봤을 때는 연준에 대한 기대가 들쑥날쑥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하면서 어떤 시장 환경도 박스권에 갇혀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금리를 심하게 올려버리면은 사실 미국은 뭐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것 같은데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지금 거의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 유엔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면 안 된다라고 뭐 경고도 한 것 같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다 망해버리면은 그것도 나중에 결국 미국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미국이 이렇게 감수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본인은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물론. 이게 어찌 보면 미국이 아닌 이 투자자들이나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도 그걸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제라는 게 70%는 소비에서 비롯되지만 그 나머지 여파는 글로벌에서 만들어지는 수요, 거기에 또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 이런 부분이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거기에 기반해서 어떤 금융 시스템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만의 마이웨이를 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연준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넷 옐런 의장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시적으로. 근데 그 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았지만 결국 미국 연준 의사결정자들도 결국은 우리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화정책을 운용을 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비미국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불만스럽죠. 불만스럽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 같이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 건 뭐 최근에 뭐 보호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조치들
뭐 얼마 전에 뭐 지난 뭐 좀 전에 또 IRA 언급을 많이 드렸던 걸 저도 뭐 듣고 왔는데 기본적인 뭐 정책들 자체가 과거에 다 같이 잘 살자 세계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뭐 탈세계화하고 블록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과거에는 세계화의 선봉장이었지만 지금은 보호주의의 마치 그 선봉장으로 나오고 있는 격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비단 이 11월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극대화된 형태로 보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완화된 형태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체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우리를 고려를 한 의사결정을 해야지라고 하기엔 조금 무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하긴 뭐, 네,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본인의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이 사실 가장 그렇죠. 중요하기는 하겠죠. 딴 나라들을 뭐 안타깝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서베이를 해보면 제일 퍼센티지가 높은 이슈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달엔 사우디를 방문을 했죠. 공급 사이드를 낮추게 증산을 요청을 했는데 증산이 됐어요. 10만 배럴 증산이었었죠. 그래서 너무나 좀 미약한 성과물을 갖고 왔다라고 했는데 불과 지금 2개월이 지났나요? 3개월이 지났나요? 200만 배럴 감산 얘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상당히 좀 미국을 골탕 먹인 뭐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이제 정치권이 중앙은행은 공격수로서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정부는 수비수의 역할을 통해서 어떤 바깥에서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떨굴 수 있는 그리고 국제 정세상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동시에 지금 투트랙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선거가 지나면 조금 뭐가 국면의 전환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계속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향, 남들이 뭐라 그래도 우리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끌고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유가가 200만 배럴 감산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실제 그날 근데 유가가 별로 안 뛰었어요. 네. 제 기억에 그 감산 발표 나고 그날 유가가 1.4%밖에 안 뛰었고 네, 당일날 국내 증시에서는 에너지주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 200만 배럴 감산 자체가 이제 정말 200만 배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산에 관련된 할당량에서 어차피 못 채우는 나라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할당량을 맞습니다. 어차피 200만 배럴 정도 줄이는 거니까 실제 줄어드는 그 어떤 그 감산 효과가 시장에서는 이제 리포트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는 하지만 작게 보는 곳은 감산 효과가 실제 5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된다부터 해서 조금 높게 보는 것도 100만 배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이야기 나와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1000만 배럴 정도를 이제 미국이 비축률 더 풀겠다라고 그날 바로 발표를 했고 뭐 이란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를 또 제재를 맞습니다. 좀 풀면서 또 원유 공급을 하겠다를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막고 있잖아요. 겨울철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에너지 수요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가면서 유가에 대한 하방이 좀 막힐 수도 있겠지만은 또 많이 올라가는 것도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유가도 유가지만 사실은 최근에 CPI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빠진 이유는 렌탈비하고 사실은 음식료 이쪽에서의 어떤 아주 끈적하게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섹터들이 오히려 더 CPI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고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슈는 좀 어떤가요?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리라는 게 결국 중앙은행이 하려고 하는 금리 인상 뭐 이래도 돼? 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 금리 인상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유가가 빠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 하고 있는 주거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통신비라든지 뭐 교통 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약간의 글로벌 트렌드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도 뭔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은 그 가격이 빠지는 정도는 미미하긴 한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택 지표들 거래 건수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또는 그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건축 허가, 승인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꺾인 게 눈에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 구매자들, 그러니까 주택 수요자들이죠. 수요자들이 활용을 하는 모기지 구매도 그렇고 또 기존에 받았던 거를 뭐 재상환하는 재융자하는 리파이낸싱 지수도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는 것만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서비스 물가를 낮추고 있는 현상들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바깥에서의 어떤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계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격에
가격의 하방 경직성은 보일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공급 사이드에서도 지금 뭐 러시아 전쟁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오펙에서도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슈 이게 실제로 200만 배럴의 감산 효과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논쟁은 또 치열하게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생각에 지금 뭐 88불 거의 뭐 90불 언저리까지 와 있는데 사실 뭐 80에서 90 정도의 밴드로 저희들은 뭐 계속 좀 바라보고 있고 여기에서 어떤 뭐 급등 과거에 뭐 몇 달 전에 뭐 120불까지 갔던 뭐 이런 케이스가 재발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경기 침체를 예상을 한다고 해서 이 수급 밸런스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수요가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하단도 좀 탄탄하게 막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뭐 8, 90불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좀 제한이 될 거고요. 앞으로는. 네. 반면에 이제 수요 단에서 계속해서 좀 하방 압력을 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피크아웃한 이후에 계속 내려갈 겁니다. 내려갈 건데 목표로 하는 2%보다는 저희는 연말 기준으로 7% 그리고 내년 연말 기준으로 한 3% 이 정도로 좀 보고 있어서 이 정도의 궤적이라면 연준은 당장 뭔가 좀 물러선다든지 뭐 이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그래도 이게 이제 전 세계 뭐 지역마다 좀 미친 영향이 다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미국과 비미국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달러를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올해 연간 기준으로 달러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하는 동안에 나머지 러시아 루블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미국 통화, 비US 달러가 다 20% 내외로 또는 그 이상 하락을 했죠. 이렇게 달러 대비해서 자국 통화들이 20% 이상의 약세를 보인다는 건 결국 대외 구매력이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뭐 제 돈이 10,000원이 있는데 환율이 1,000원이었다면은 10달러죠. 근데 2,000원이라면 5달러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국제 시장에 나가게 되면 과거에는 똑같은 우리나라에서는 10,000원을 번 사람도 국제 시장에서 나의 구매력은 기존에는 10달러였다면 지금 이제 5달러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달러 강세라는 게 달러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신흥국 입장에서는 더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금리가 높죠. 바깥으로는 달러가 높으면 거기에 대한 환산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훨씬 높죠. 그래서 이렇게 금융단에서는 환율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더불어서 이제 말씀드렸던 구매력 측면에서는 경기가 기본적으로 위축되는 효과를 줄 수밖에 없죠. 내부적으로는 금리가 오르니까 소비에 대한 기회비용이 높아지니까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리고 각종 뭐 자산시장 소위 웰스 이펙트라고 하는 부의 효과가 줄어들게 되는 효과 반대로 우리 코로나 때는 너도 나도 돈을 벌기 때문에 실현소득은 아니지만 뭐 소비를 했던 것처럼 그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금융단에서는 환율 효과 그리고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좀 보유 자산이 축소되는 그래서 대차대조표가 조금 악화가 되는 그러면서 결국 뭐 건전성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올리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때 문제점은 우리나라도 지금 딱 그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금리 인상을 따라가다 보면 환율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데 금리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국내 부동산이나 경기 측면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죠. 반면에 미국이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내외 금리 차를 용인을 하면서 금리를 좀 일정하게 유지를 한다. 그러면 국내 경기라든지 부동산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탈을 하게 됩니다.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하면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뭐 한 차 손으로 놓기 때문에 빠져나갈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뭐 내부의 건전성은 좀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거론을 드렸지만 대부분의 비미국 국가 특히나 신흥국들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비롯해서 최근에는 일본하고 중국 요 대표적으로 우리 한중일 국가들이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를 매도하는 개입을 통해서 그 달러에 매도하는 자금을 외환보유고를 헐어서 하기 때문에 외환보유고는 우리 IMF 위기 때도 겪어봤지만 결국 최종 총알입니다. 최종 방어막이기 때문에 이걸로 투입해서 뭔가를 방어하고 있는데 결국 이게
이것도 결국 신뢰 문제죠. 이렇게 방어가 될 거야라고 하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거야라고 하면 어떤 헤지펀드 투기 세력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죠. 우리가 숏 공매도를 때리면 정부에서 다 사줄 거라고 하니까. 네. 그렇게 되면서 좀 오히려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참 뭐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정말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만큼 비미국 국가들이 이런 뭐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조치들에 따라서 결과는 좀 상이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모든 게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그런 건데 얘네들이 결국은 그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열심히 올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큰 진전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 목적이 인플레이션의 절감 내지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꺾는 부분이라면 이미 한 3, 4개월 동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기대는 확실히 꺾었다 이거죠. 기대는 확실히 꺾었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목표치가 어디냐. 뭐 단순히 뭐 지표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저희는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피크아웃은 한 것 같다. 근데 내려가는 기울기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정책 당국이 할 만한 그런 기울기가 아닐 것이다. 완만하게. 그러니까 꽤 높은 수준이죠. 이 꺾였다는 거는 결국 기저효과의 결과물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플레 기대를 꺾었다는 건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 궤적은 여전히 어떤 뭐 공급 불확실성 그리고 상당히 비효율적인 거래 뭐 이런 걸 통해서 상당히 인플레이션 환경이 과거 40년과는 사뭇 다른 새로운 뉴 노멀이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과거 우리가 생각하는 2% 내외의 연준이 생각하는 2% 내외의 뭐 인플레이션까지가 이제 통화정책 운용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이 시점에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문득 첫 번째는 환율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달러 환경이 계속 가고 있어서 이게 최근에 급등했다가 약간 뭐 1,400원도 잠깐 깨고 이렇게 내려왔던 적이 있는데 오늘은 뭐 1,410원대 위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국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달러를 매도하기 위해서 뭐 달러를 모아라,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조금 이제 방어를 7.2위안 위로 통과하니까 이제 방어를 좀 하는 것 같고, 예, 일본 같은 경우도 146엔 이 정도 가니까 이제 네. 과거에 98년도였나요? 148원대까지 또 갔었었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올라오니까 일본도 이제 못 견디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방어에 나서면서 사실은 하지 않았던 개입을 사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달러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정도 상태에서 누그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속도가 좀 천천히 내려갔다 하더라도 네. 좀 누그러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어떤 환경상 더 위로 치고 갈 수도 있는 환경이 더 열려 있다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결국 이제 기준금리 관련된 피벗 이야기하는 것들, 이게 조기 어떤 피벗 관련된 기대는 아예 버려야 되느냐. 아주 이제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네. 뭐 크레딧 스위스 관련된 이슈가 터져버렸다. 우리가 뭐 지금 괜찮다 하지만 실제로 좀 더 뒤에 보니까 문제가 진짜 터져버려서, 그러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좀 궁금은 합니다. 우선 먼저 뭐 금방 말씀해 주셨던 뭐가 위기가 터진다. 네. 터진다라고 하면 그냥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달러만 살 겁니다. 결국은 채권이 주식보다는 안전자산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다라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근 들어서는 달러 강세에 대한 얘기지만 결국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에 대한 믿음이 최근에는 뭐 페트로달러가 약화가 되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이야기가 거론이 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저는 그래도 미국의 달러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다고 여전히 평가를 하고 있어서 첫 번째, 위기가 터지면 달러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지금 장표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달러 변곡의 두 가지 조건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에서 나타나는 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 경제가 바닥이라는 인식의 등장, 이 두 가지를 정말 심플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기본적으로 주가랑 금리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이익이라는 절대가치의 밸류에이션이라는 상대가치, 금리는 기준금리라는 절대 레벨에서 스프레드라고 하는 상대 레벨이 더해져서 시장금리가 형성이 되는데, 환율은 없습니다. 그냥 교환가치예요. 그래서
나만 잘한다고 해서 환율이 올라가지 않아요. 나는 잘하지만 제가 더 잘하면 우리는 낮아집니다. 마치 그것처럼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반대편에 있는 6개 통화 중에서 60%를 차지하는 게 유로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 상황을 보시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독일이 완전히 멱살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 달러 패러티까지 온 거고 지금 이제 ECB도 다시 정상화를 하면서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 재정 취약한 애들의 어떤 뭐 소버린 리스크가 터져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패러티까지 왔고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두 번째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유럽 경제, 독일의 정상화 내지는 러시아 전쟁의 어떤 끝이 보이는 환경들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되면 저는 뭐 달러가 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페드 이것도 역시나 모든 나라가 긴축을 동일하게 하면 달러가 강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지금 그럼 달러가 강하냐? 어느 나라보다 펀더멘탈이 견고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보다 긴축 강도를 강하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드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반대편 통화인 유럽 어느 누구도 지금 유로 자산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턴어라운드의 계기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결론적으로 저는 연말 연초까지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페드에 대해서도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자이언트 빅스텝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4.5%. 네. 그리고 내년 1분기 베이비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뭔가 달라진다. 네. 시점은 11월에 있을 선거 이후가 될 것 같고요. 선거 이후에는 뭔가 빅스텝을 한 번 더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뭔가 고용 시장이 지금 뭐 아직은 뭐 이상이 오늘 이제 또 밤에 주의깊게 나오겠죠. 봐야죠. 네, 밥에도 나오네요. 근데 9시 반입니다. 그렇죠. 저녁에.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뭐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이언트 빅스텝 다음에 그러니까 동결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되는 순간 연준의 이슈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러시아 전쟁도 지금 뭐 여러 형태로 러시아군이 밀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유럽 경제의 멱살을 쥐고 있는 게 겨울철의 난방 수요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여름철의 냉방 수요는 여러 가지 전력원으로 대체가 가능한데 난방은 도시가스, 유럽은 대부분 도시가스로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이 천연가스, 가스가 아니고서는 이게 에너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독일에서도 아랍에미리트에 이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이제 점점 그러니까 겨울철을 극대화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한 연말 연초 정도를 달러의 고점, 단기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순환적으로 반락할 것이다. 이게 본질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순환적으로 한번 내려올 때가 됐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특히 뭐 신흥국에서도 그동안 꽉 막혔던 것들이 이제 금리도 내려가기 시작할 거고요. 시장 금리는 장기 금리부터 뭐 연말에는 4분기 이후 4분기 하반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내려가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가 낮아지면 내년에는 좀 주시장에서도 어떤 이런 경기 침체 이슈는 저는 이미 뭐 거의 가격에 반영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역설적으로 시장 입장에서는 좀 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관련해서 그러면 네. 결론적으로는 그 유럽 그 이제 경제가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거는 그 전쟁 끝나기 전에는 사실상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때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게 에너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독일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뜯어본 결과 여러 형태,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마치 반도체처럼 IT에서 반도체처럼 이 원유라고 하는 에너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소비단에서도 필요하고요, 생산단에서도 필요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거의 지금 뭐 올스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면 이 사태가 언제쯤 해결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지금 뭐 금리는 더 올려야 되고 소버린 리스크 남아 있고 크레딧 스위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전반적인 수요는 위축되어 있는 상황,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황, 아직 뭐 푸틴은 핵무기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아직 바닥이라는 인식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뭐 시간을 두면서 연말로 갈수록 그 어떤 분기점을 넘어가는 그러한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바라볼 계획이고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로 분석해 본 결과는 연말 연초까지는 뭐 현재 어떤 뭐 달러 강세 환경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반락을 좀 타진해 보겠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한데요. 네. 유럽이 추울 때 겨울철에 아까 네, 추워요. 우리 연구원님께서 네. 이제 천연가스가 되게 없으면 여름 겨울이 되게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전기장판 같은 거 깔고 자면 네. 추워요? 그래도? 유럽에는 전기장판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최근에 네. 보면 중국산 전기장판이 그렇게 유럽 쪽으로 수출이 잘 된다고 아, 그렇죠. 하는데. 제가 살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네. 일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보통 한 가정이 네. 그 에너지나 전기로 쓰는 게 그냥 그 인플레이션 전에도 보통 진짜 한 달에 200유로, 300유로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최소한 2.5배를 더 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전기료가 비싸서 이제 장판을 쓰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한데. 왜냐면 이게 지금 한 가정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난방에 쓴다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솔직히 뭐 걔네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유럽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이 굉장히 혹독해질 거라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 여름에 가야죠. 네. 아, 또 독일 가신다고요? 근데 저는 말씀하신 거를 뭐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자리에서는 안 추울 수 있어요. 안 추울 수 있죠. 근데 여기 지금 뭐 여기 스튜디오가 IFC에 있습니다만 이 IFC 건물 자체에 냉방이 안 된다. 아니면 난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죠. 그럼 돈이 돌지 않죠.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정태적으로 보면은 그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얘기인데 동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 내 자리에 따뜻한 곳에만 앉아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뭐 사람이 돌지 않고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또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소비 내지는 뭐 어떤 뭐 소비재도 중요하지만 인프라는 결국 이런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그리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추울 수는 있는데 이제 활동하기가 어렵다. 경제 활동 자체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 위축되면 전반적인 경기에 또 영향이 미치니까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뭐 그 논리겠네요. 네, 그리고 저기 댓글에 보면은 유럽 사람들 부자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데 당연히 부자들이 있긴 있는데 서민들 솔직히 진짜 뭐 한 달에 100유로, 200유로 세이브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연금을 받기 때문에 그거 다 모아가지고 휴가 가서 신나게 써버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진짜 난방이 2배 반으로 늘어나면은 진짜 대책 없어요 걔네들. 네,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네. 저도 뭐 이것도 뭐 매크로와 관련된 이슈이긴 한데 유럽이 부자이지 않나요라는 질문. 전체로 보면 부자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거기서 기인이 되죠. 그래서 경제를 볼 때 전체 벌크로 보는 관점도 있고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섹터도 마찬가지죠.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크레딧 리스크 계속 제가 뭐 프레임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지금 뭐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으면서도 시장 뭐 코스피나 뭐 시장 이익 추정치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이 되고 있지만 그게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금부터는 취약한 고리를 먼저 거기서 무너지냐 안 무너지냐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합이 견조합니다. 그래서 괜찮을 겁니다. 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버는 사람들은 훨씬 많이 벌고요. 아닌 사람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터지게 되면 그러니까 뭔가 취약한 고리에서 터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터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무서워하고 있는 거이지 전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결국 이 분배의 문제죠.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총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면은 취약한 고리가 어디냐, 그 취약한 고리가 과연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셔야 조금 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시장과 경제를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환율 문제가 되게 민감하잖아요.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좀 더 그 연말 연초까지는 강달러 환경이 갈 수 있다라고 좀 전에 언급을 주셨는데 뭐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환율이 이게 뭐 이렇게 정해진 어떤 우리가 딱 숫자로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차트 그려놓고 이게 선 그어가지고 기술적인 저항선, 뭐 지지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부적으로 연구원님께서 만약에 환율 관련된 원달러 환율 관련된 레인지를
혹시 조금 생각하고 계신 레인지가 있다면 네. 어디 정도일지요? 뭐 위쪽으로 간다고 했을 때. 뭐 이 장표 한번 좀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뭐 연말까지 보면 오늘 뭐 1,410원이었었나요? 10원, 네. 20원. 네. 네. 저는 한 뭐 아래쪽으로 조금 더 열어서 1,380원 정도. 거의 아래쪽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오히려 위쪽으로는 1,500원 이상까지도 보는. 그래서 1,5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여기 제목에서처럼 1,500원이냐 1,600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것이 문제인 계기는 네. 신용 위기가 터지냐 안 터지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500원까지는 달러의 힘으로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올해 뭐 며칠 전에 나왔던 8월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뭐 계속해서 적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서비스 수지의 흑자가 만회를 하면서 경상수지 우리나라에 토탈 들어오는 외화 거래에 의한 외화 공급은 그래도 흑자였는데 이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만큼 달러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환율은 추가 상승의 여지를 저는 더 지금 시점에서는 더 두고 있고요. 과연 이 글로벌 크레딧 위기가 터졌을 때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우리나라 자산에 대한 숏배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뭐 1,600원까지는 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실 게 요 뭐 그림 장표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고 연초에 1,200원에서 지금 1,400원을 넘는 구간까지 200원이라는 숫자가 높아진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 달러가 오른 만큼 우리는 빠졌습니다. 원화 가치가요. 네. 그래서 달러가 오른 만큼 원달러 환율도 오른 거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는 이게 또 약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달러 매도 개입을 통해서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하지만 네. 사실 바깥에서 달러 강세 환경이 이어지는 데다가 거기에 따라가는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의 조치는 뭐 대규모 개입이 아니라 기대를 통제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기본적인 밸류에이션 뭐 환율에서의 밸류에이션은 결국 실효 환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무역 대상 국가의 가중 평균을 통해서 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비이성적으로 높아져 있는 구간이라고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 보고 있고요. 1,500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또 추가 업사이드 또는 거기에 미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뭐 추가적인 매크로에 대한 분석과 달러에 대한 공급 또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국내로 오면은 그 저기 한국도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을 하나마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니 금리를 많이 올려버리면 한국 경제가 이제 초토화 될 것이고 그렇죠. 이제 그 안 올리면은 환율이 이제 점점 올라갈 건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국은행이 그러면 거의 이창용 총재께서 힌트를 거의 주셨어요. 어떻게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지금까지는 한국은 미국이 올리기 전에 벌써 세 차례에 걸쳐서 75bp를 먼저 올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는 뭐 우리 상황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더 타이트하게 꼼꼼하게 신중하게 결정을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줬고 얼마 전까지도 그랬는데 9월 FOMC를 겪고 나서 총재께서는 언론을 통해서 대외 환경이 바뀌었다. 우리의 금리 결정에 대한 조건이 바뀌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힌트를 줬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가야 된다. 이어나가야 될 필요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만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가져가면서 금리 인상은 끌고 가되 안정화 조치는 뭐 추가적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뭐 투트랙 전략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정화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뭐가 될 수가 있나요? 지금 하고 있는 달러 매도 개입도 될 수가 있죠. 네. 급격하게 높아지면 누군가는 달러를 계속 사들인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원화를 숏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외환 당국에서 달러를 시장에 내밀면서 매도를 하면서 이 한국은행이 통제할 수 있는 시중 외국한 은행들로 하여금 실제로 그 포지션을 이렇게 구체적이게는 뭐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됩니다만 수시로 이 포지셔닝을 보고를 해라. 그래서 한국은행이 내놓은 달러를 외국한 은행이 그대로 흡수해 버리면
전혀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대로 노력을 할 테니 외국한 은행은 그걸 흡수하는 이런 행태를 하지 말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조치가 나오고 뭐 이틀, 3일에 걸쳐서 환율 안정화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뭐 결국은 이건 뭐 고간의 문제죠. 계속 고간이 빠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이제 신뢰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쓰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안정화 조치를 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뭐 충분히 뭐 시장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환 보유고는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좀 줄고 있죠. 그게 뭐 오늘 발표됐던 중국의 외환 보유고도 꽤 줄었고요. 줄었다는 이야기 있고 일본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줄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한중일의 이 3국이 달러 매도 개입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외환 보유고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모든 국가들이 자국이 경상적 거래나 자본 거래를 통해서 들어온 달러 그러니까 외화를 어떤 뭐 단순히 현금의 형태로 두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미 국채라든지 채권, 또 여러 가지 형태 뭐 달러 자산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자산도 형태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의 외환 보유고의 감소는 뭐 단순히 달러 매도 개입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보유 자산에 대한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러니까 달러 자산은 그대로 달러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이 빠진 문제이겠지만 뭐 유로라든지 여타 다른 자산은 달러 대비한 뭐 환산 평가이익이 환율 때문에 더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로 환산된 가치는 더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외환 보유고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매도 개입과 동시에 전반적인 외화 자산의 가치가 빠지면서 환차 손해 개념도 반영이 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게 미국 국채도 꽤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레포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맡겨서 페드 쪽 중앙은행 쪽에서 국채를 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달러를 좀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방식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뭐 통화 수합에 대한 여러 가지 니즈가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말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통화 수합을 뭐 우리가 단독으로 하기가 좀 만만치 않은 국면에서 레포라는 것을 좀 이용하면 좀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찬가지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계속 뭐 5월달에 옐런 장관 왔을 때도 뭐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했고 요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갈 때,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 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순방할 때 이때 이 통화 수합에 대한 이슈를 테이블에 꺼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뭐 진전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성에 대해서 뭐 좀 설왕설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굳이 지금 대외적으로 하고 특히 원화만의 문제가 아닌 뭐 이때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느냐, 미국 입장에서도 그럴 만한 실익이 있겠느냐 뭐라는 문제.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뭐 여타의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 6월 달이었나요? 그때 FOMC에서도 뭐 이러한 뭐 대외적으로 실제로 그 통화 수합에 준하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것을 계속 하겠다라고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한국은행의 어떤 조치이냐에 따라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의 형태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죠. 하여튼 뭐 환율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뭐 올라가는 것도 막기도 쉽지 않고요. 빠지는 것도 추세적으로 언제 변곡점이 나올지 참 어려워요. 아까 말씀했던 6개 국가의 이게 변수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이게 뭐 적정한 게 어딘지도 참 알 수가 없어서 되게 어려운 뭐 레인지입니다만 뭐 연말까지 그러면 잘 버티면 됩니까? 올해 연말까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계속 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뭐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연말에 꼭 맞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계속 저희는 뭐 그런 방식으로 방향으로 좀 설정해서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만나면 다 같은 생각이세요. 어렵다 지금 뭐 주식 사는 게 손이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 맞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만 말씀드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늘 하는 말의 방식이 있죠. 내년에 좋아집니다.
늘 뭐 보시면 전망 자료를 보시면 상저하고 이런 형태들 있죠. 네.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좋아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 하는 게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 같아 라는 메시지. 그래서 뭐 최대한 저희들도 이 당장 연말까지는 저희는 말씀드렸던 대로 박스권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고 크레딧 리스크에 불거지는 여하에 따라서 하방은 얼마든지 더 열 수 있다라는 생각 뭐 그렇게 하고 있고 뭐 박스권인데 그 상으로 올라가는 건 별로 없고 하는 꽤 우리 직전 고점이 2,550 8월달에 2,550이었는데 저희는 뭐 연간 나머지 4분기에 뭐 밴드의 상단을 2,550 언더로 보고 있고요. 아래쪽은 지금 뭐 2,150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방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크레딧 리스크가 터지면서 환율이 1,5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코스피 지수의 2,000 하향 이탈의 가능성도 얼마든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장표를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 코스피 시장의 키는 외국인 수급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래쪽 그림이죠. 빨간 선으로 표시된 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외국인들은 계속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개인이 메꾼, 지금까지 메꾼 형국인데 역사적으로 보시면 뭐 위에 그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죠. 네.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를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인들은 적은 금액을 여러 주체가 하기 때문에 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내가 산다고 해서 호가를 다 먹는 그렇게 대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반면에 뭐 기관은 중간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소수의 주체가 대규모 자금을 일방향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호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측면에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 시장의 반등의 키는 외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외국인은 한국을 어떤 조건이 돼야만 들어올까라는 생각. 첫 번째는 환차 이익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예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경기 사이클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생각이 있고 뭐 금리, 밸류에이션은 뭐 금리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거의 금융위기급으로 낮아져 있어요. 네. 거의 30% 언더로 내려가 있는 상황. 그만큼 외국인 수급은 비어 있다. 그럼 외국인은 언제든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많다라는 뜻인데 환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달러 보유,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원화 자산은 정말 쌉니다. 지금 지수가 뭐 2,200 언저리인데 달러 환산 지수는 엄청 빠졌죠. 반토막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최고점 대비. 그러니까 그들의 통화로 살펴보면 그들이 갖고 있는 달러의 형태 내지는 비원화의 형태로 보면 원화는 정말 싸거든요. 정말 싼 상황이고 뭔가 턴어라운드의 조짐만 보여준다면 그리고 더불어서 환차 이익 말씀드렸던 달러가 약세가 되기 시작하면 원달러 환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500원에 뭐 1달러를 투자를 해서 환전을 해서 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원달러가 1,000원이 가면 가만히 있어도 3분의 1은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건이 성립이 되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판단은 내년 하반기 이후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그러한 판단들은 선행적으로 주가에 대한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수급 차원에서는 비어있는 외국인 수급 환경에서 싼 환율 그리고 이 비어있는 수급을 고려를 했을 때는 내년에는 어떤 경기의 저점과는 무관하게 시장, 주식시장의 저점은 점점 높여갈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 긴 시간 동안 여러 이야기들을 좀 매크로 지표들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주신 자료가 이제 제목이 이제 7분 응선 네. 이런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견디면 좀 좋은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저희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또 쉽게 풀어주신 SK증권의 안영진 연구원님 참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매크로 경제 환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이 매크로 경제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나 아니면 투자에서나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금리, 환율, 물가 이런 거거든요. 금리가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금리가 낮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환율이 높을 때 유리한 기업이 있고
환율이 낮을 때 불리한 기업이 있을 겁니다. 유불리를 논하면서 같이 그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상반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 지금 서점에서 확인하세요.